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샅샅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고소하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자,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대응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 또 영하 10도의 또 추위를 뚫고 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네, 너무 춥죠. 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계속 하락세인데, 자, 그 검찰 그 개혁 또 추윤 갈등 이거 말고 다른 변수도 있습니까? 우선은 이 추윤 갈등이 여전히 네. 영향을 크게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또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고 예. 어제는 징계위원회 결과가 알려진 이후에 실시간 검속 1위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여기에 예. 집중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직 2개월 또 예.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네. 일단락 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여론이 상당히 좀 비등한 편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층과 또 중도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추윤 갈등 외에도 부동산 이슈도 아직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또 코로나 확산도 경기 침체, 예.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다, 네.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지층 결집, 예. 위기 국면에서의 하락 국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의 결집 예. 그리고 중도층 이탈 중에서 어디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가 예. 앞으로 국정수행 지표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이요. 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는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네. 볼 수 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긍정 지지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예, 예. 이 배추도사가 만들어낸 표현이긴 한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을 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합니다. 저번에 뭐라고 하셨죠?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다이아몬드 그래서 하셨죠. 콘크리트보다 더 예. 단단한 걸 찾다 보니까 예. 뭘로 할까? 배추는 아닐 테고 다이아몬드로. 예. 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예. 비슷한 임기 시점에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34% 긍정,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 예. 이명박 전 대통령 37%, 박근혜 전 대통령 32%.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40% 내외를 유지한 셈이니까요. 예. 양호한 편이다. 긍정은 좋다. 예.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부정평가는 역대 대통령과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50%대 이제 중후반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계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네. 그러니까 자기 소속의 정당으로부터 네. 50%도 안 되는 지지를 받게 되면 이건 레임덕이거든요. 예. 위험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호남, 40대 지지는 여전히 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무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들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0대 호남이 아주 중요한 지표로 보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니까요. 어제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78명이었죠. 오늘도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여론조사도 집중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최근에 이제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 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이제 댓글에 달리는 걸 계속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동하는 인구가 여전히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도 북적북적거리고 네. 뭐 시내버스는 조금 나아진 편인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 예. 방역대책본부에서는 휴대폰 이동량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 양이 아주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예. 이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코로나의 일부에 대한 우려 이게 우려감 척도거든요. 네. 우려감 이제 측정 지표가 되는데 예. 1차, 2차 때만 하더라도 한 40, 50% 정도 됐습니다. 아니 뭐 네. 우려가 되는데
설마 이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인가? 네. 이번 조사에서 80%입니다. 80%요. 네. 네. 그러니까 80% 정도가 되면 이제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또 코로나 블루도 있는데 예. 이 지난 2월 말 3월 초와 달라진 것은 그때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될 일인가. 예.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서 8명. 네. 이건 거의 공포 수준 되거든요. 이거 자칫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정도로 아주 많이 지표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도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마스크를 좀 그래도 방송할 때는 좀 물론 착용을 안 하기도 했죠. 지금 물론 저희가 이제 방역 소독은 하긴 네, 했는데 격리도 되어 있고. 지금은 철저히 저희도 마스크 네.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감염 가능성에 대한 그 또 인식도 좀 조사 좀 알아보셨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월에 예. 1차 유행 때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특정 종교에서 네네.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했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걸릴 가능성에서는 한 네. 40% 되었습니다. 네네네. 뭐 설마 내가 걸릴까? 예. 그리고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 확진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별로 못 주로 이제 들었다. 뉴스에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는데 예. 이번 조사 결과 3명 중 2명은 네. 내가 걸릴 수 있다. 어허. 이런 응답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보면은 인터넷 빅데이터 상에서도 내가 아는 누가 걸렸다. 그래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더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좀 이 개인 방역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이 물음표가 좀 달리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데도 10명 중 3명입니다. 예.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나는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바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릴 테니까 예. 턱스크를 하든지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뭐 나 어때? 예. 안 걸릴 텐데 그러면서 거리를 할보하거나 또 파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무증상 감염자 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면서 이것이 다시 고연령 쪽으로 옮아가는 예. 그런 위기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지금 1, 2차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백신이 곧 접종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네네. 내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네. 이 기대감도 약간 좀 개인 방역을 느슨하게 합니다. 곧 네네. 백신이 나올 텐데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해?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 또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도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영업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데 예. 일부 지역에서 좀 비밀리에 영업을 하는 경우 예. 이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배추도사께서는 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걸로 지금 보십니까? 여전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잘하고 있다라는 곳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가 예. 56%로 나타났고요. 예. 잘 못하고 있다는 32%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위기 국면에는 예.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지난 3월하고 또 2차 유행이 있었던 8월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잘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2월 말에는 정부가 잘한다라는 것이 예. 최저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구멍이 뚫렸고 예. 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안 하느냐 예.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등 또 예.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특히 외신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에서 예. 한국의 방역은 세계 모범이다. 예. 우리는 또 이제 그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더 높이 평가하는 예. 이런 경향이 예.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급상승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고공행진 지지율이 열리를 했던 것이고 8월 광화문 집회 때에도 예. 잘한다 선제적으로 집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이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좀 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직까지 3단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격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또 불만 여론도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백신 여론입니다. 예. 좀 더 왜 우리는 빨리 확보를 못하느냐. 예.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 이게 계약이라는 이 결과를 빨리 듣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예. 좀 이 확정서, 확약서, 공급 확약서 정도가
구매 약정서 정도가 체결됐다. 네네.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예. 이런 여론도 이번에는 여전히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기는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 주춤한 조금 낮은 상대적으로 이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방역이냐, 뭐 경제 활동이냐 이에 대한 판단도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한때 유행을 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빅데이터 상에 보면 지금 가장 힘든 점을 호소하는 분들은 자영업층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경제와 방역. 황보선 진행자께서는 경제와 방역 예. 어디 쪽이겠습니까? 이걸 양당 간에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요. 어렵죠. 예. 이걸 같이 이게 뭐랄까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예. 방역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가 54%, 예. 경제와 방역을 비슷하게 예. 중점을 둬야 된다가 41%. 경제가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겠죠. 예. 그러니까 방역 쪽에 조금 중점을 더 두는 여론이 50% 이상,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국민 전체에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방역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여론조사 개요가 좀 네, 있습니까? 같은 한국갤럽조사. 그랬군요. 계속 예. 소개를 해드리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여론 추이도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 정부가 자꾸 있던 단계를 높여가는 거가 네, 한 발씩 늦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 나왔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방역 관심이 높은데 백신에 대한 관심 이게 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국에서 벌써 91세가 됐죠. 네. 이분이 할머니가. 네. 그분 벌써 접종하셨고. 마그릿 키넌 할머니. 예. 90세였죠 그때는. 네. 91세 됐죠. 네. 내 생일에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접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해서 네. 접종하는 거고. 샌드라 린지 간호사. 예. 그리고 또 바이든 이제 대통령 이제 접종해야 된다. 확정자도 네. 접종하겠다 앞으로 네. 공개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외신들에 들어오는 그 소식은 다 뭐 이제 선진국도 그렇고요. 네. 뭐 심지어 중남미주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승인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백신에 대해서 관심 갈수록 더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드라마틱하게 달라집니다. 한 4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출발새 아침에서 백신 이야기 많이 안 했거든요. 별로 안 했죠. 근데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11월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를 입력을 했을 때 백신은 순위권에 안 나옵니다. 11위까지 알아봤는데 11위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검색어를 입력하면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지금 관심도가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도 연내에 백신 접종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든 신경이 지금 또 백신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데서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전문 제약기업에서는 또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외신 보도가 계속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작용 이야기는 지금 알려지지도 않고 왜 백신 빨리 좀 안 들어오나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빅데이터 상의 관심도는 급격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가구 소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네, 가구 소득이 이 코로나 국면 이전과 이후에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었느냐를 물어봤더니요. 줄었다가 45%. 그런데 자영업 종사자가 무려 줄었다가 82%나 됩니다. 이게 가슴 아프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50대에서 62%로 아주 높았는데 그래서 나온 새로운 여론 하나가 너무 힘들고 영업 제한이 될 때는 임대료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15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7.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피해가 있을 때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절반 정도로 줄여주거나 정지했으면 좋겠다가 무려 10명 중 7명이 넘는 72.9%의 의견으로 나타났고요. 비공감이 23.7%.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발의로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임차인들에겐 좋은데 임대를 해주는 건물주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물론 네. 이게 나눔 또 감내 서로 이제 고통 분담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건물주에게 다른 방도의 어떤 보상은 없겠네요. 정부 정책. 네. 그렇게 된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여론도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고비의 한 주가 될 텐데 무엇보다 어떤 노력 필요하겠습니까? 좀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백신 확보와 방역 대응에 대한 가짜 뉴스만큼은 철저히 가려내서 예. 근거가 있는 정보를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간다면 반드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강화됐습니다. 지금 3단계로 격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 겪고 있고 추운 겨울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거 쉽사리 문 닫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계속해서 우리 거리두기 얘기할 때마다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고통이 제일 지금 극심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직격탄 맞았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2월부터 좀 석 달 동안은 그 서울 시내 음식점과 주점의 그 폐업 건수가 모두 3,800여 건이었습니다. 예. 이 행정안전부 이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폐업 건수는 오히려 7%가량 더 줄어든 수치였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면 보통 문을 닫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상과는 폐업 달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오히려 7%가량 더 줄었다. 줄어든 그런 예. 수치였습니다. 예. 근데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사정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속내를 봐야 되는 이런 지표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이게 그럼 아직은 버틸 만하다라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실상은 다르다.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예. 보면 이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취재에 응했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그 감당해야 할 그 폐업 비용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네. 무작정 문을 닫을 수는 없다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예. 즉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고 폐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 카드 단말기와 같은 그런 각종 계약 해지 위약금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 이것도 그리고 크죠. 그것도 큽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철거 비용이나 이런 외상 거래 이런 것들을 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이 폐업과 동시에 모두 갚아야 되는 은행 대출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초기에 이런 자본금 용도로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코로나 대출까지 떠안고 있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동시에 당장 그 신용 불량자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소상공인들 보면 자기 건물이 아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임대 들어가서 네. 이제 월세를 내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초창기 이제 그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대출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또 코로나19 상황이 버텨오면서 대출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중의 어떤 대출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다 또 폐업과 동시에 갚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면 이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다른 어떤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라고 하면 좀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인수자를 찾아서 이제 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현실적이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인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또 부동산에 이제 가게를 내놔도 이렇게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현재 그 상가 임대 매물 중에서 권리금마저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설령 이 소상공인들이 이 폐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곧바로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불황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당장의 그 생계가 좀 막막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마냥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소상공인 분들 이렇게 뭐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상황.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한 게 없습니까? 네, 뭐 소상공인들이나 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그 임대료를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네, 아까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이 법을 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발의가 됐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대거 발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료 멈춤법은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합 금지라던가 또는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최대 절반 수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거센 저항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인한테 월세 받지 마라. 그렇죠. 이거니까요. 그걸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일부 전문가들은 재산권의 그 과도한 침해라고 그래서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지원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임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그 과정이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를 만약에 강제했을 때 그런 공정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일종의 세금을 특정한 형태로 걷어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그런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좀 주거나 또는 소상공인 계층에 어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착한 임대인이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임대인들도 또 빚내서 건물 사는 분들은 많거든요. 뭐 이런 상황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종의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뭐 집합을 금지, 사실은 뭐 영업 중지해라. 그다음에 제한하는 거는 뭐 술을 이렇게 이제 입장할 수 있는 술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영업 시간을 제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결국은 이제 정부가 내린 결정이니까 정부가 오히려 그러면 임대인한테 이런 걸 월세 받지 말라고 강요할 게 아니고. 그렇죠. 차라리 그 임차인들, 그 세입자,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뭐 또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해외 쪽에서는 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이런 논란이 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멈춤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정부가 임차인하고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했는데요. 호주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 임차인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좀 낮추거나 또는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무조건 그 부담을 지우진 않고 있고요. 그래요. 네, 캐나다의 경우에는 긴급 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는 방안을 시행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를 인하를 해주면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건데요. 이 역시도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주제를 좀 바꿀게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에 또 자, 부동산 시장 정책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네, 먼저 이제 그 변창흠 후보자가 이제 그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좀 내정이 됐었을 때 조금 예상 밖의 인물이다. 뭐 이런 좀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예상 밖의 인물이다. 네, 그 이유가 이제 교수 출신인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좀 양력을 좀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하고 또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처음으로 모두 역임한 인물입니다.
보통 이 개각이 진행될 때 차기 장관에 대한 그 하마평이 좀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변 후보자의 경우에는 크게 언급된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예. 네. 근데 변 후보자는 이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과 같은 그런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또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이 SH 사장 시절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주택 공급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그런 지적이 좀 많았던 만큼 주택 공급 전문가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문가가 취임한다면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 어떤 방점을 둔 그런 부동산 대책 새로 또 25번째 아니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전세 대란에 이어가지고 이런 집값 급등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 서울의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현재 그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서울에서 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급의 그런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변창흠표 그런 첫 부동산 대책은 이제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고밀 개발이라는 게 이미 벌써 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변 후보자는 이제 그동안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울 시내 그런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좀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교통 여건이 좋은 그 역세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변 후보자의 구상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 건물 더 높게 올리는 거 높게 올릴 수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허용해라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센티브의 대가로 좀 주택을 확보를 해서 공공 임대는 물론이고 또 공공 분양으로 좀 활용하자라는 그런 방안들도 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서울 공급 그 확대 방안으로는 주요 도로나 또 철도를 지하로 내린 뒤에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그런 방안들도 좀 거론이 되곤 있습니다. 아, 그래? 이런 건 보면 이를테면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든지 이런 모델을 그렇죠. 좀 따르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해외에서 좀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이미 그 수차례에 걸친 그 공급 대책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좀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이나 이 재건축과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의 규제를 풀어서 서울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는 그 주택 많은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들을 사실 특이 세력을 몰고 있다, 지목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 쪽의 어떤 불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걷어들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변 후보자도 비슷한 철학입니까? 좀 정부 기조와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는 그 집가 상승 등 이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좀 정당하지 않다라고 규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변 후보자는 이 부동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제시해 왔는데요. 좀 대표적인 게 토지 임대부 주택하고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 뭐냐면 땅은 공공기관이 갖고 집은 민간이 소유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요. 또 환매 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 공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되파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대신에 나중에 이 집을 팔 때에는 그 시세 차익을 국가에게 이제 돌려준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델에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이 집에 들어갈 때 그렇죠. 정말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주 싸게 들어갈 수 있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이 이미 그 시장에서 조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07년도에
경기도 군포에서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하고 예. 판매 조건부 주택의 그럼 시범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예. 당시 예비 입주자들의 그 외면 속에서 청약 경쟁률은 0.1대 1에 불과했고요. 예. 90%가 넘는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또는 이 환매 조건부 주택 정책을 다시 꺼내들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 정책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 후보자가 이 LH 사장을 역임할 때 네. 크게 관여했던 3기 신도시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예. 있습니다. 변 후보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그 서울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자, 30대 장애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숨진 뒤에 지키다가 결국은 노숙 생활을 전전했는데 이제 노숙하던 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걷는 한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돼서 이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린 방배동 모자의 비극. 자, 윤혜숙 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 이거 사실 뭐 이번 주 내내 많은 사람들이 뭔지 이 사연을 보고 마음 아파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지난 3일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예.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긴급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재건축을 앞뒀으면 뭐 굉장히 낙후한, 노후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주변에 어떤 예. 그 우리가 흔히 강남하면 떠올리는 곳과 예. 달리 재건축을 앞둔 곳이라 예.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인데 그래요. 예. 현장에서 6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사실 숨진 거는 지난 5월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5월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신 상태는 좋지는 않았는데 이불로 덮여져 있고 주변이 이제 비닐과 청테이프로 꽁꽁 감겨져 있었죠. 이거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0대 발달 장애 아들이죠. 네. 아들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했겠죠. 네네네. 그 숨진 돌아가신 그 김 씨는 이 집에서 36살 된 그 아들하고 함께 살았는데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 장애를 앓고 계세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서 숨졌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하고 한동안 주검 옆을 지켰다고 하네요. 예.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이러니까 집을 나와서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네. 언제 집을 나왔는지 뭐 얼만큼 했는지는 그건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예. 있고 한참을 길을 떠돌다가 예.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이분을 11월 6일 예. 어떤 한 사회복지사분이 발견을 하게 돼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이분은 이제 직업상 이런 분들을 늘 돕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예. 유심히 보게 된 거죠. 근데 네, 그 모금함 앞에 이제 구걸하는 모금통 앞에 흰 종이에 엄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마치 아이가 쓴 것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쓴 글씨를 보고 예. 말을 건넨 거예요. 근데 한참을 경계를 풀진 않았는데 한 달 동안 꾸준히 찾아가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복지사에게 이 아들분이 엄마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고독사가 알려지게 된 거죠. 아, 이 복지사가 그냥 한 번 이렇게 뭐 물어본 게 아니고 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어떤 왜 그랬는지 이렇게 물어봤군요, 그러니까. 네네.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예. 종이 가리키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막 말을 거니까 네. 혹시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뭐 도망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그래요. 않고 좀 꾸준히 찾아가고 예. 뭐 식사도 대접하고 이러면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어머니가 뭐 천국에 가 있다. 근데 몸은 거기 있다. 집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예. 그러면서 정말로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전달은 못하지만 예.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보시게 된 거죠. 근데 예. 어머니가 쓰러져서 숨주 당시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뭐 파리가 나왔다, 뭐 애벌레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진짜구나 직감을 하고 예. 말해준 집으로 찾아가서 이 사회복지사가 네, 경찰과 함께 찾아갔더니 네네. 이제 어머니는 당연히 그 뒤에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검을 했는데 예. 지병이 있었는데 뇌출혈이었는데 뇌출혈 등이 악화돼서 그래요. 숨진 걸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 경찰과 함께 이 사회복지사 가봤을 때 그 안에 사실 그러면 뭐 상황이
이것저것 봤을 때 만만치 않았겠어요. 네. 흔히 그 빨간 딱지라고 하잖아요. 독촉장. 예, 가스 끊는다, 전기 끊는다, 휴대요금 미납됐다 이런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고 네. 특히 그 12년 전 그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는데 그래요? 이런 걸 독촉하는 통지서도 은행 뭐 압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방안에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신고라는 개념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쓴 메모가 발견됐는데 뭐 엄마가 몸마비로 돌아가셨다 도와달라 뭐 이런 내용이 발견됐다고 하니 참 상황이 어땠을지 싶네요. 그 지금 그럼 이 아들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경찰 조사를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발달 장애는 있지만 장애인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장애인 관련된 지원을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랑 주민 그 동주민센터 또 장애인 이런 지원들을 할 수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돕고 있고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요. 또 최초 신고자인 그 복지사가 활동하는 그 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그 모임에서 자립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뭐 우리가 보통 방배동 모자 비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뉴스 접하신 분들은 또 그 송파구 새 모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저거였죠. 반지하 살던 새 모녀가. 되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때 이제 복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래서 이거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러 대책들이 마련이 됐었는데 아직도 참 복지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이번 방배동 모자 사건이 좀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과금이 밀리고 여러 차례 SOS 위기 신호가 감지가 되었는데 정부나 지자체는 전혀 인식을 못했거든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서 주거급여 한 20만 원 중반대 되는데 이 정도만 받았고요. 공공 뭐 일자리만 좀 간간히 나가다 보니까 뭐 거의 살기가 굉장히 빠듯했겠죠. 근데 원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안내를 했지만 그 어머니가 거부를 했는데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27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과 딸을 남겨놓고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그 부양 의무자인 이 그 부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연락을 꺼렸다고 해요. 그래요. 연락도 오랫동안 안 하던 상태고 또 뭐 가난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보장급여를 못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부양 의무자 이 기준이 부양 의무자 이렇게 폐지가 됐다라면 이 모자가 이렇게 일자리가 끊긴 기간에라도 좀 최소한 생활비도 지원받고 병원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2008년에 2005년에 뇌출혈 수술을 받고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다 보니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거나 뭐 단전 단수 이런 식의 위기 정보가 감지되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돕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미납을 알렸어요. 이 위기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구청은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위기정보가 도입이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도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이 모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든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 부족, 코로나 상황, 또 대면 접촉 힘들고 자, 그러면 더욱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찾아내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나 뭐 고령 인구들 이런 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대면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이 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얘기하면서 어려움이 알려지고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이 방배동 모자 같은 경우에도 연 1회 모니터링 대상이에요. 대면 모니터링. 근데 이번에는 3월에 마지막 방문을 하고 그때도 만나지 코로나 19 방역 마스크도 전달을 기초생활 수급자분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도움은 있었지만 대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모자 집에 가봤더니 실제로 그 마스크가 그냥 대문 밖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연히 이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반년이 아니라 사실 1년, 2년 이 뒤에도 발견됐으리라고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 아들이 노숙하던 시기에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그 주위를 지나가는데 왔다 갔다 해요. 잠깐 1,000원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지만 아들분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데 비해서 누구도 이분한테 오랫동안 관심을 준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사회복지사 한 분이 발길을 멈추고 이분이 쓴 글을 유심히 보고 말을 건네고 한 것들이 참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또 우리 이전에 보면은요 인력도 모자라고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사명감이 더 투철했던 분 같아 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방배동 모자 사건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이런 사각시대 참 많습니다. 오늘 더더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YTN 윤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좀 며칠 쉬었다 왔습니다. 네, 저는 숨가쁜 새벽과 오전을 보내고 약간 좀비 모드인데요. 마스크로 가려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 출근길에 혹시 안 보셨을까요? 뉴스만 잠깐 봤어요. 네. 상대가 사실 리버풀이어서 저는 좀 골을 넣기 힘들지 않을까 약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통계 데이터 사실 무시를 못 하잖아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 오늘 빼고 리버풀 9번 만나서 골 넣은 게 2017년 3년 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게다가 리버풀 안방인 안필드에서는 내내 침묵을 했었거든요. 오늘 원정 경기였는데 그래서 조금 마음 내려놓고 있었는데 오늘 징크스를 깼습니다. 리버풀 살라가 먼저 득점을 해서 좀 끌려가고 있었는데 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로셀소의 침투 패스를 받고 다다다닥 뛰어서 오른발로 슈팅을 했고요. 그래요? VAR 판정 끝에 온사이드. 그 정도로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딱 빠져 들어갔어요. 절묘했다면 또 옵사이드로 판정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딱 그 선이 거의 정말 똑같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저거는 옵사이드로 판정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본인도 사실 크게 이렇게 막 세레머니를 안 한 게 약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감지했겠죠. 네,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 골이 인정이 됐고요. 리그 11호 골, 시즌 14호 골입니다. 올 시즌 슈팅 19개를 때렸는데 11개가 골이에요. 짠물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샷 원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11라운드 아스널전에 골 넣었고 12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 도움이었고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또 손흥민은 이 경기 선제골을 넣었던 리버풀 살라, 또 에버턴의 칼버트 르윈 선수와 함께 나란히 리그 11호 골로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015년 8월에 토트넘 유니폼 입었거든요. 그 이후 개인 통산 99번째 골이기도 합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통산 100호 골 초읽기. 네. 또 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다음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이거는 징크스를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득점했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항상 이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팀은 네, 혀를 차셨네요. 아쉽습니다. 졌죠? 오늘 경기 사실 승점 6이 걸렸다고 했어요. 두 팀 승점은 같고 골득실에서 1, 2위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후반 42분에 교체 아웃됐는데 그 이후 3분을 못 버텼습니다. 리버풀이 후반 45분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피르미누가 헤딩으로 이른바 극장골이라고 하죠. 극장처럼 화하는 골을 터뜨렸고요. 이로써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이 안방 2,000명 관중 앞에서
선두 토트넘을 2대1로 잡고 1위를 꿰찼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홈 경기에서 무려 66경기 동안 진 적이 없어요. 그래요. 리버풀 팬 참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반면 토트넘은 리버풀전 악몽이에요. 지난 2017년 안방에서 4대1 대승. 이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한 골, 유일한 골을 넣었었거든요. 예. 이때 대승 이후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포함해서 리버풀의 내리 6연패입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리그 2위입니다. 다음 경기에 이제 100골 언제 나오냐 얘기하셨는데 일요일 밤이에요. 리그 3위 레스터 시티인데요. 손흥민 선수 이 경기에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이자 통산 100호골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에서 국내로 돌아와 볼까요? 자, 네. 프로야구 두산이 스토브리그 승자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FA 허경민 선수에 이어 정수빈까지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견수 핵심 전력 정수빈과 6년간 총액 56억 원의 잔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가 쟁탈전에 달려들었고 또 4년간 40억 원 사실상 계약 조건은 더 좋았거든요. 그래요. 계약 초읽기라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원 소속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실 두산은 FA 7명이나 있었고 모기업 재정난도 있다 어렵다 해가지고 스토브리그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허경민 선수를 7년에 잡는 데 이어 정수빈까지 주저앉혔습니다. 선방을 넘어서 왕조 뼈대는 그대로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조 뼈대는 남았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하나가 더 좋았다는데 네. 왜 두산입니까? 일단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긴 게 좀 안정감도 있고 좋았을 것 같고요. 결정적이었던 건 동료들 설득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도장을 찍은 허경민 선수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연락해서 야 우리 같이 하자. 계속 러브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90년대생 친구입니다. 90년생 친구입니다. 네. 역시 친구인 외야수 박건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전화해서 야 우리 같이 하자 우승하자 이랬다 그래요. 삼총사네? 네. 사실 이게 돈이나 미래에 얽힌 거라서 원래 이렇게 선수들끼리 질척거리지 않는데 끈끈한 우정이 잘 통했고 결국 운명 공동체로 두산 원클럽맨 해보자 이런 도원결이 일종의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스포츠신문 제목이 보니까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다시 외쳐 어우두. 곰 3마리. 네, 90년대 트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네. 90년대 트리오, 90 트리오라고 하면 되겠죠. 90 트리오 굳건하고 또 전력 누수도 적어서 두산 왕조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럼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규, 최진행 선수 등 이제 베테랑 외야수를 대거 방출했는데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들였던 정수빈 선수 고백까지 다 하고 러브콜도 이렇게 보낸 거 다 알았는데 놓치면서 이제 유망주 육성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유망주를 육성하겠다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내일 출발새 아침에서는요. 최근 정치권에 촌철살인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